이런 얘기가. 네. 이제 괜찮으시죠? 네. 네, 앞에 뭐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앞에 뭐 뭐야 이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짧게 짧게 뭐 해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별 내용이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아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유. 네. 저희가 어제 그제 이제 대구 방송을 했는데요. 대구에 가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대구가. 왜냐면 동성로에서도 그렇고 또 수성못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제 방송으로는 안 나왔지만 아마 윤창중 대변인 그 방송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시아폴리스라는 데서 강연회를 했는데 거의 뭐 5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대규모 강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그 뿌듯하고 또 그리고 다들 좋아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기가 뭐 뜨거워서 굉장히 가슴 벅찬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어저께 그저께 이제 대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뭐 주로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택시 기사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인분들을 만나서 지인분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동성로나 또 수성못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대구의 민심을 상당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듣는 그런 목소리는 또 이렇게 서울에서 막연히 언론들 보면서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저희 그 차 없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또 저희 그 지지자분이 차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중간 이상은 또 짐도 많고 하니까 태워주셨는데 그분하고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뭐 피곤하긴 한데요. 어제 밤에 한 11시쯤 도착해가지고 푹 잤습니다. 푹 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게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제 일요일에는 좀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오늘은 그런 뉴스들로 몇 가지, 뭐 길게 한다기보다는, 좀 임팩트 있게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는 또 동해 NLL로 목선이 침범에 들어온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인데 이번에는 합참의 대응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4명이 타고 들어왔던 그 목선 있지 않습니까? 그 항구로 들어왔는데도 뭐 전혀 제지받지 않고 소형 목선이 한국까지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한테 뭐 핸드폰 좀 빌려달라 그러고 뭐 이런 사태가 그리고 그 4명 중에 2명은 귀순을 했는데 2명은 또 돌려보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잠시 그 돈낭비님 감사하고요. 강 소장님 정계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 채팅에 많으신데 정치인 강용석과 자연인 강용석을 더 잘 아시려면 강용석의 직설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 책이 한 5년 됐나요? 책 쓴 지 좀 오래돼서 지금 좀 약간 아웃데이티드한데 제가 좀 지금 뭐 책을 하나 작심해서 쓰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생기면 한번 직설에 후속판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직설이라는 책을 쓸 때의 제 생각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뭐 어떤 이념이나 가치 이런 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이 목선이 들어왔는데
NLL이라는 말을 굉장히 뭐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다 뭐 알고 계시라고 믿지만 잠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휴전선이라고 그러죠. 1953년에 7월 27일 정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을 정전하면서 이제 그 육지에서 한반도에서는 예전에 1945년에 그어졌던 38선에서 그 서쪽은 약간 밑으로 동쪽은 더 위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전선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정전하는 순간에 전선 서로 차지하고 있던 부분 남북한이 서로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그 경계로 해서 휴전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그 휴전선이 155마일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뭐 짧은 그러니까 이렇게 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서부터 동까지 155마일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게 할 거냐? 바다는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전쟁 내내 6.25 내내 해공군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 특히 해군력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초창기에 조금 있었던 게 전부 이제 미군에 의해서 파괴돼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섬들까지 주요한 섬들 전체를 전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으로는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전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되고 나서 그 휴전선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섬들, 그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을 계속 우리가 관할하기에는 이게 능력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잠시 그레이스 정님, 뇌생난 강소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섬들을 북한에 돌려주고요. 대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해 5도, 연평도, 대청도, 그리고 뭐 3개 더 있죠. 그런 서해 5도 큰 섬들은 그건 계속 우리가 점유하기로 한 거죠. 계속 우리가 차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연평도나 대청도는 휴전선 왼쪽 선에서 끝나는 데서부터 한참을 올라가서 거의 이 옹진반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해 5도보다 북쪽으로 해가지고 NLL이라는 라인을 그은 거죠. 이게 해상 경계선입니다. 남북한의 해상 경계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도 동쪽으로 상당히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일직선을 걷습니다. 동해는 서해하고 좀 다르죠. 서해는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NLL이 이렇게 장기적인 선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는 고성까지 올라갔으니까 38도선부터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고성 그 선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서 육지에서 차지하는 것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NLL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해군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래서 99년에 제1차 연평해전, 2002년에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뭐 여러 가지 정말 해상에서 육상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큰 교전이 없었지만 해상에서는 정말 대형 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이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물론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하다가 60년대 이후로는 NLL 선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해군력이 이 NLL을 침범하기에 저희가 뭐 조금만 침범하려고 그러면 밀어내기도 하고 뭐 경고사격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니까 북한의 해군력이 침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침투해봤자 이제 잠수정, 잠수함. 북한의 해군력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잠수함을 빼면 잠수함, 잠수정 뭐 여러 개 있죠. 한 70척 있는데 그것들을 빼고 그냥 그 배, 군함 이걸로만 따지면 뭐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 우리나라에 지금 이지스함이 한 3척 있죠. 근데 그 이지스함 한 척이면 북한의 해군력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
잠수함을 뺀 모든 해군력을 군함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해군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동해하고 서해가 갈라져 있어서 우리는 바다가 다 통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 해군 그 사령부가 있잖아요. 진해에서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군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다를 통해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동서해가 나눠져 있어서 해군 전력이 반반씩이다. 그게 굉장히 북한 해군에 있어서 큰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해군력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잠수함, 잠수정 여기를 60년대부터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90년대 말까지는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죠. 그런데 우리도 그 이후로 계속 대형 잠수함들을 건조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 1200톤, 1800톤 급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3000톤급까지 이제 들여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최근에 뭐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3개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신형 잠수함이라고 하기에는 외관이 너무 낡아 보인다. 뭐 이런 문제점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다시 또 정프로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는 가세현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세현 화이팅입니다. 네, 뭐 잠수함 얘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건 뭐 크게 공부해서 아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 국방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검찰관, 군판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보보안법 장교를 해서 매번 이제 미군과 한미연합사와 같이 훈련도 하고 또 그리고 을지 포커스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공군, 해군, 육군이 같이 모여서 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법무관실도 육해공군이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은 거죠. 들어서 특히나 해군들은 뭐 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NLL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목선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목선은 뭐냐? 배는 목선으로 조그만데 그 이렇게 조그만 모터 엔진 같은 건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를 젓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목선인데 대부분 어선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다가 뭐 북한이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중국 쪽에다가 연안 어업권 이런 것들을 좀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배들이 대거 동해안, 서해안 이쪽에 그 요즘 뭐 오징어 어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장들이 있으니까 어장에 중국 어선들이 대거 몰려와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배들이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안에서도 이 오징어 어장을 요즘 열린 오징어 어장에 그 중국 어선들이 대거 오니까 북한 이 조그만 배들이 밀려나서 자꾸 NLL을 침범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NLL을 침범하는 목선이 40척 정도였는데 올해는 벌써 한 달 반 동안에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 380척이 NLL을 침범해서 적발이 돼서 퇴선 조치됐다. 퇴거 조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그런데 이번 어젯밤에 이 목선은 NLL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퇴거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합참에서 납포를 해서 양양 지역에 있는 군항으로 이송하고 예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이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명 타고 온 것 때문에 뭐 합참 국방부가 너무 당해서 아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래야지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웨이트님이 존경하는 강변 소장님 목선 타고 표류된 그분들 현재 하나원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북한에서 어부들 바다통에 배 탈 때 북한 기관원들 붙여서 감시하고 미행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해경 간부한테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을 꼭 한 명 태워서 보낸다. 왜냐면 뭐 선장은 그래도 뭐 당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그래도 선원들 중에는 월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반란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려올까봐 비행기에도 왜 마샬이라고 해가지고 타잖아요. 여객기마다 그 이런 기관원 이런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한두 명씩 탑니다. 대형 여객기 같으면 뭐 2명 타고요. 작은 비행기 같은 데도 꼭 한 명씩 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배도 그런 걸 태운다. 뭐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NLL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NLL로 갔네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27일인데 어제 어떤 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냐면 이 미사일 발사하고 문 대통령에 협박하는 이 북한의 사태, 안보 재앙 사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작년에 맺었던 거죠. 북한하고 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라. 국정조사도 하자.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입장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거의 모든 언론, 토요일이라서 특별한 뉴스가 없다 보니까 어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거를 주요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입장문은 굉장히 내용도 좋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라 이거 하고 이거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늘 하던 얘기지만 여기 앞에다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라.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메뉴를 딱 들이대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새로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거 이제 이게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는 제가 어제 입장문은 굉장히 그동안에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우선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기다. 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언론들에서 황교안 위기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라는 거를 황 대표께서 알고 계신지 저는 일단 그것부터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 스스로가 2월 달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이게 지금 우파 쪽에 인물이 부재하다. 대선 후보급이 없다. 뭐 이런 대한 부재론 여기에 편승했거나 아니면 그걸 믿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대안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위기냐.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왜 위기냐? 일단 수치상으로 2월 말에 자유한국당이 뭐 갤럽 조사는 한 19%, 대충 그 리얼미터 조사는 한 26%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선될 때. 그리고 5월 말 또는 뭐 5월 중순 요때가 이제 피크였는데 리얼미터는 33%, 갤럽으로는 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 6월, 7월 한 달 반, 2달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결국 2월 말에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효과, 컨벤션 효과, 신장개혁 효과, 아니면 개업발 이게 전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황 대표가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앞으로 3개월, 8월, 9월, 10월 말까지도 지금 현재의 지지율 이렇게 답보 상태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당장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표 교체론이 나올 겁니다. 2011년에도 그랬죠.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됐는데 연말,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11년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니까, 그 당시 여당이긴 했습니다. MB 정권 때죠. 뭐 같이 그 당시 같이 됐던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는 바람에 뭐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전부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홍준표 체제가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돼서 당을 확 혁신하면서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지금 잘못하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상당히 뭐 돈낭비님 또 보내주셨는데, 채팅에 책을 미국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물어보신 분 계셨습니다. 모바일 교보문고 앱을 깔고 강용석, 김세희, 박상호 본부장님 책을 장바구니에 넣으신 후 배송지를 해외 배송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덱스 배송입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라는 게 사실 뭐 황교안 대표는 아직 한 번도 총선에 나가보지 않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원외위원장에게도 마찬가지고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정말 날려버리고 싶은 의원이나 위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보다 당 지지율이 높아서 당선되기를 바라지, 자기 능력보다도 당의 지지율이 낮아서 자기가 떨어지는 거, 이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질 거고, 지지율이 1% 떨어지냐 올라가냐에 정말 목숨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정치적으로 뭐 성숙해지고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어제의 입장문 굉장히 그동안과는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자회동 이때는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타이밍도 그렇고 가서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어제의 입장문 발표는 신선했고 또 시적절했고 여러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됐던 아주 유효타다. 앞으로도 3개월 동안 이런 식의 유효타를 적절히 계속 날리면서 본인의 중량감을 키워나가면 지지율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결국 당 대표, 야당 대표 황교안과 대통령 문재인의 싸움이라고 놓고 볼 때, 누가 더 국민들의 관심, 시선 이걸 더 오랫동안 잡아 끄느냐, 이게 싸움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뭐 외교, 안보, 경제, 뭐 그리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지역지들이 다 받아주죠. 뭐 가서 공약할 수도 있죠. 공약이 아니죠. 가서 뭐 이런 거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소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이 좋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이 빠진다는 거, 이게 대통령의 약점이긴 하지만 야당 대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비판만 하면 돼요. 뭐 대안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유효적절한 비판이기만 하면 그게 현실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걸 뭐 해내라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만 잘해줘도 국민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굼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신중함이 몸에 밴 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믿을만 하죠.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중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무게감 있고 뭐 진중해 보이고 이랬던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5개월 하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것만 받으면 그냥 그거에 그때 대응만 해도 됐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슈를 주도하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보여야 돼요. 지금 5개월 동안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 왜 떨어졌냐? 아무 성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외투쟁 한다 그러다 뭐 한 달 반 한다 접었죠. 패스트트랙 결국 뭐 못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세게 투쟁한 거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못 막았죠. 그리고 KBS 이 KBS 문제 같은 것도 정말 만일에 한다 이런 정도로 대표가 나섰다 그러면 양승동 사장 끌어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황교안 대표 검찰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뭐 여러 뭐 정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승동 사장의 비리라도 하나 터뜨려서 양승동 사장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 정도 할 거 아니면 대표가 KBS 사장, KBS 뉴스의 어깨거리로 뭐 안 뽑아요 나왔다고 그거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고 그럴 문제인가요? 직접 나서셨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안 드릴 수 없네요. 지금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일보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중앙일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뭐 이 황교안 위기에 대한 대처 해법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달라요. 친박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자꾸 공화당하고 다시 뭐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반대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럼 지금 중도로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절대 믿지 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자 나온 이런 해법은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면 결국 연말쯤 가고 내년 총선 근처쯤 가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딜레마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잘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뭐 우리 공화당을 끌어안니 뭐니 이런 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잘하시면 됩니다. 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검찰총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저랑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바로 검사장 44명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대충 뭐 PK가 약진했다. 뭐 이런 그리고 윤석열 라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1차장, 2차장, 3차장 중앙지검장은 굉장히 엄청난 자리입니다. 보통은 검사장 한 명에 차장 검사가 한 명 있는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장 검사가 4명이에요.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중앙지검에만 해도 뭐 300명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차장, 2차장, 3차장이 전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 세 사람을 전부 대검으로 그러니까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부장들로 대검의 부장은 이제 검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들로 전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검찰 인사는 지금 이 정권 하에서밖에 없습니다. 중앙지검장을 2년 하는 것도 이 정권 하에서 외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차장 3명을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대검으로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대검으로 데리고 가는 그리고 검사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되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저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 검찰 인사가 정말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이런 인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 인사는 뭐 여러 가지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언론은 적폐 수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잠시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유리버티님, 우파는 행동하는 지도자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용석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셨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아마 향후 뭐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고 문재인은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굴한 우리 검찰총장님 우리 뭐 이런 뭐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그걸 보면 약간 뭐 검찰권에 약간 뭐랄까 알랑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저자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 이 검찰의 이 파격적인 인사는 적폐 수사를 계속하고 뭐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있을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법연수원 13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죠. 근데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때문에 윤석열보다 동기 선배인 30명 중에 거의 20여 명 이상이 대거 검찰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20여 명 중에는 황교안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황교안 대표가 수원지검장 할 때 차장검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황교안 대표가 뭐 검사장을 할 때 뭐 부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고검장 할 때 뭐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른바 황교안 라인이 이번 검찰 인사로 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검찰을 떠나게 됐다. 사실 황교안 대표의 뭐 장점 중에 하나라면 법무부 검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검찰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법무부 검찰에 영향력이 있다. 이게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전부 없애기 위해서 검찰 내에 사실 한 10기수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직접적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황교안 대표를 알죠. 알긴 하지만 직접 뭐 근무를 같이 해서 위아래에 있었다거나 이런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검찰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직접적인 인연 정점식 의원 통영의 보궐로 이번에 됐죠. 그리고 이번에 뭐 인재 영입 차원에서 조희진 검사장, 전 검사장 지금 이제 옷을 벗었지만 조희진 검사장을 인재 영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라인으로 검찰에 있었다가 떠난 사람들을 이제 계속 이번에 총선에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현재 검찰에 있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를 저는 한마디로 특징하자면 황교안 색채 지우기.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취임사가 뭐냐면 공정경쟁 확립이에요.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공정경쟁 확립. 이건 누가 봐도 문헌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앞으로 향후 검찰의 칼은 기존 정치권이나 뭐 이쪽이 아니고
경제계로 향하겠구나. 경제계로 향하겠구나. 공정 경쟁? 당연히 경제계죠. 경제계입니다. 경제계가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뭐 취임사로 밝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억지로 무슨 선거법 수사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선거법은 원래 검찰총장 관할이 아니에요. 선거법은 원래 대검 공안부장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는 검찰총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적폐청산도 중앙지검장 2년 하면서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올해 봄부터는 삼성바이오에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계 수사에 더 집중을 하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연대 경제학과 교수였나?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어떤 경제계, 공정 경쟁, 시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검사장 인사 뭐 이렇게 제 뜻을 말씀드렸고요. 일요일이라서 간단한 거 하나 뉴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뭐 뉴스라기보다는 일요일이라서 나온 과학 기사 같은 건데, 네, 돈낭비님이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용석영님,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검진비에 보태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네, 저는 노무현이 검사를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활한 문재인은 그걸 알고 친구처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목이 가라앉은 거고요. 뭐 건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잘 쉬고 또 건강을 보충해서 좀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랩터 공포의 대명사 랩터 실제로는 다 크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주라기 공원 뭐 시리즈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게 워낙 스티븐 스필버그가 90년대 초에 영화에서 워낙 히트치다 보니까 뭐 2, 3 하다가 또 뭐 주라식 월드 해가지고 또 후속편이 최근에 한 2편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전체를 보면 물론 티렉스라고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이게 이제 역대 공룡들 중에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물론 배후에 있지만 주되게 영화를 끌고 나가는 건 벨로시랩터라는 육식 공룡이죠. 근데 사이즈가 사람보다 좀 큰 한 2m 정도 되는 사이즈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로 한 6, 70km 속도로 움직이고 집단 행동을 하는, 마치 늑대처럼 사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영화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벨로시랩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닭과 비슷했다. 이게 지금 벨로시랩터의 보건도인데요. 최근 보건도입니다. 주라기 공원 속 모습과 달리 깃털을 내린 새의 모습에 더 가깝고 사이즈가 그게 2m 이게 아니라 뭐 30cm, 40cm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깃털이 달려있죠.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공룡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뼈 화석이고 발자국이고 아니면 알입니다. 네, 뉴욕 아재님, 탄핵 찬성파는 다 물갈이 해야죠. 반문이 정답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뼈하고 뼈도 실제 뼈가 아니라 이제 화석화된 뼈거든요. 뼈하고 뭐 그런 거에서 이 공룡의 모습을 다 상상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을 기본적으로 파충류, 악어, 도마뱀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이 겉에 피부를 악어나 도마뱀, 그러니까 코모도 도마뱀, 대형 도마뱀들 있잖아요. 그런 도마뱀의 피부나 아니면 악어 피부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온동물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파충류들은 변온동물이죠. 우리 같은 포유류, 조류는 항온동물, 뭐 이렇게 체온이 일정하고
그 악어나 도마뱀들은 주위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온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과연 변온동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사이즈로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룡이라는 게 처음 발견된 게 공룡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840년대에 화석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지구상에 없는 동물인데 이런 뼈대를 가진 동물이 과연 뭐냐? 근데 그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멸종한 동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자료를 쌓아나가면서 점점 지식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만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 제가 기억하기에 70년대에 또리 장군이 나왔는 또리 장군에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앞발이 요만한데 뒷발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곰처럼 서서 이렇게 걸어다닌 걸로 그렇게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을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 20, 30년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속도로는 지구상 최강의 공룡이 될 수 없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40 내지 50km 속도로 뛰어다녔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뛰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좀 더 숙이고 다리 근육이 훨씬 발전해서 지금의 닭 모양대로 닭의 모습처럼 앞에 발은 이렇게 조그맣고 닭의 모습처럼 뛰어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깃털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깃털은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깃털이 남아 있는 거는 시조새 같은데 조금 남아 있지. 깃털이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석화되면서 대부분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공룡들의 복원 모델을 보면 그 표면에 깃털을 수북이 얹어놓은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깃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타조 말씀하시는데 댓글에서 타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타조. 근데 이 깃털이라는 게 케로틴으로 만들어지는데 깃털이라는 게요. 조류 학자들은 깃털이 조류 외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조류 외에는 이게 뭐 공룡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류 외에는 발견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냐? 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는데 배설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우리는 새똥 하면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가 먹는 거에 비하면 새가 자기 몸무게에 거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를 매일 먹습니다. 보면 새는 항상 뭔가 먹고 있잖아요. 그게 새는 몸무게가 작지만 그걸 날아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구조를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UJJ님, 이현주원님 탄핵 관련 본인의 입으로 잘못했다고는 끝까지 말은 안 함. 두루뭉실하게 넘어감. 네. 그거 뭐, 좀, 알아서 하겠죠, 뭐. 네. 그래서, 이 깃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새의 배설의 일종이다. 새가 본인의 몸에서 발생하는 어떤 배설물을, 뭐, 대변, 소변, 이런 형태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깃털의 방식으로 몸 안에 있는 배설물을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최근에는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류에 대해서 재미있는 게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굴 많이 늙으셨네요는 뭡니까? 네, 또 메이크업 좀 하면 또 괜찮은데. 네. 네. 동물도감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네. 공룡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공룡이. 네. 함익병 민주당 입당했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본인은 입당한 적이 아무데도 입당한 적이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레이스 정님 2번째 슈퍼챗 안 읽어주셔서 3번째 보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러셨나요? 네. 잠깐만요. 아 그레이스 정님 보내셨군요. 아 2번이나 보내셨네. 뇌생남 강 소장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이거 안 읽으니까 또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계속 보내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리버티님 우파는 이건 아까 읽은 것 같고 뉴욕아재님 네. 네, 어유 벌써 50분이 돼버렸네요. 네, 오늘 인사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